경제 규모는 미국 경제 규모가 훨씬 크죠. 이렇게 유럽 연합보다도 훨씬 큰데 이 신용 공급 규모를 보면은 그 유럽 중앙은행의 달러보다도 훨씬 더 크죠.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은 금리 면에서 보면은 인플레를 견제하는 것보다는 경기를 떠받치는 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전환점에 이제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인플레를 경계하는 정도의 금리 정책 수준 기조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글로벌 경제 간담회 개최 안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 5시까지 3시간 정도 영등포구 신도림역 2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아무나도 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경우에도 FRB하고 거의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죠.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로화 신용 공급 추이를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 1조 유로 정도였던 것이 2조 유로로 튀었죠. 2배 정도로 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위기, 뭐, 이렇게 스페인이나 이렇게 포르투갈 같은 재정위기 발생했을 때 3조 유로까지 늘었다가 다시 이제 2014년, 15년 무렵에는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프랑스 재정위기가 표면화되고 유럽 경제가 또 악화되고 2014년에 이제 유럽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신용 불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그때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유로화 신용 공급도 이제 아주 빠르게 늘렸죠. 그래서 5조 유로 정도까지 쭉 늘렸다가 팬데믹 때는 이제 거의 9조 유로 정도 육박할 정도로 확 또 늘렸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미국 경제 규모가 훨씬 크죠. 유럽 연합보다도 훨씬 큰데 이 신용 공급 규모를 보면은 그 유럽 중앙은행의 신용 공급이 훨씬 유로화의 신용 공급이 달러보다도 훨씬 더 크죠. 거의 9조 달러, 9조 유로인데 유로가 이렇게 1유로당 1.2유로 정도 되니까 훨씬 그 한 20% 정도 더 많은 신용 공급을 한 거죠. 경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2022년부터 유럽 중앙은행 역시 물가 폭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신용 회수를 하죠. 유로화 신용 회수를 하죠. 9조 달러 육박했던 것을 지금 6조 달러까지 줄였죠. 대부분 뭘 줄였냐면은 대출을 줄였죠. 물론 이제 그 보유한 증권 국채 보유도 그 한 뭐 5조 달러에서 4조 달러 정도 줄였으니까 한 1조 달러 줄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은 2조 달러를 줄여서 합쳐서 3조 달러 줄인 거죠. 그 유럽 중앙은행이 이렇게 빠르게 신용을 이렇게 유로화 신용을 회수를 하고 있다 이거. 유럽 중앙은행 어디까지 회수할 거냐? 차적으로는 이제 팬데믹 전 수준 5조 달러, 5조 유로 수준까지 뭐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는 2차로는 뭐 한 2조 유로 수준까지 회수를 할 걸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 상황이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줄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트럼프 관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통화 신용 회수 속도도 조금 이렇게 완화하고 있죠. 둔화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로권의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추이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4%를 넘었던 것을 1%로 쫙 내렸다가 쭉쭉쭉 내려가지고 2014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어요. 그 제로 금리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쭉 올려가지고 4.5%까지 치솟았다가 인플레 이제 증가가 좀 둔화되니까 지금 2.15%까지 낮춘 상태죠. 장기 금리는 이제 10년 국채 금리는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였죠. 그 하락 추세 보인 것도 역시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유럽 15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국채를 매입을 했죠. 국채를 매입을 해서 특히 팬데믹 이후 때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졌죠. 그 유로 국채가 뭐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독일 국채죠. 독일 국채. 독일 국채는 10년짜리 독일 국채를 사면은 내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자를 주고 사야 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워낙 당시 이제 그 유럽 연합 쪽에 유럽 경제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이때도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뭐 해소됐다 뭐 그 22년부터 인플레 발생하면서 해소됐지만 다시 이제 이게 미국처럼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죠. 뭐 유럽권의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팬데믹 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것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유럽 경제에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기도 뭔가 거품이 꺼진 것 아니냐, 꺼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들이 조금 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독일의 그 주택 가격이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죠. 다만 이제 장기 금리는 지금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다.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건 뭐죠?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잉글랜드 은행의 경우에도 뭐 그 비슷하죠. 이제 영국이 사실은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영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어요. 굉장히 호조였어요. 호조였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 영국 경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 경제가 지금 문제가 생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 투표해가지고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가결이 돼버렸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영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은행도 영국 경제가 이제 악화되니까 이때 이제 신용 공급을 늘렸죠. 뭐 4천억 파운드에서 6천억 파운드로 늘렸다가 팬데믹 직전에는 좀 다시 이제 해소를 했다가 팬데믹 후에는 이제 1조 1천억 파운드까지 이렇게 신용 공급을 확 늘렸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신용을 축소를 하고 해소를 하고 있죠. 파운드 해소를 하고 있죠. 인플레 압력은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 인플레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신용 공급의 대부분을 증권 매입이죠. 증권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신용 공급을 늘렸는데 지금 이제 증권 이렇게 국채 매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축소를 하고 있죠. 줄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장단기 금리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영국도 이제 0.5%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0.5% 쭉 오다가 팬데믹 때 0%까지 떨어뜨렸다가 인플레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5.25%까지 올렸다가 최근에는 4%까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영국도 이제 그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죠. 그때 2023년 4년 요 무렵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서 이렇게 금리 정상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전히 이 영국도 이제 인플레를 경계하는 금리 수준이죠.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2.2% 정도 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인플레를 경계한다라기보다는 유럽의 실제 그 인플레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거의 지금 이제 안정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낮췄는데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은 금리 면에서 보면은 인플레를 견제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기를 떠받치는 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전환점에 이제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인플레를 경계하는 정도의 금리 정책 수준 기조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은행의 경우를 보시면은